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메이커스의 황현우입니다. 네, 오늘 교양 강좌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대학생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인성과 관련된 강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대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 네, 이게 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차차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대표이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대학 다닐 땐 그랬겠죠.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비슷한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대학생활이 됐건 사회생활이 됐건 이 생활을 주체해 나가는, 이끌어가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좀 성숙해지고 아는 게 많아질 뿐이지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대학생활 더 잘하려면 뭐가 필수적인 조건일까요? 리더십? 자기주도성? 호기심? 자신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인성이 좋아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있겠죠.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찾으러 가야 된다. 인간관계 좋아야 된다. 챙겨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야기를 하자면, 며칠 내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이 인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네. 보여드리면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될 겁니다. 대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인성이란? 이거 과연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역할, 삶의 태도, 세 가지의 의도 파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저는 교육회사 에듀메이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런 것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암대학원은 또 오랜 인연으로 이번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자, 그럼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게 뭐냐예요. 대학 생활을 잘한다는 무엇인가? 대학 생활 잘한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학 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네. 대학에 온 목적이 뭘까요? 네, 로망을 즐기기 위해서. 네. 고등학교를 이제 벗어나서 대학생, 성인으로서의 어떤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사회 가기 전 단계. 네. 예전에는 저만 해도 로망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술 먹고, 잔디밭에서 기타 치면서 놀고, 이렇게 미팅하고, 이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도 많긴 하겠지만, 요즘은 취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대학생활로 많이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정말 생각 없이 학교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학년 입학하자마자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도서관 가면은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잘한다가 뭔가? 일단 이 정의를 먼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대학에 온 목적이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 취업 잘 되는 학과, 예를 들면 국가고시를 보는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목적 자체가 취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석박사는 교육학을 했는데 경영학과 갈 때는 아예 목적 자체가 없었어요. 보통 성적 맞춰서 가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잘한다? 저 대학생 때로 돌아가 보면 잘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한다? 아니면 학점을 좀 잘 쌓는다? 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잠깐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활을 잘한다. 정의를 내리셨다면 많은 분들께 제가 또 물어본 게 있어요. 대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정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당신들의 정의가 있잖아요.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활. 네. 대학생활이 있고요. 잘하는 법. 인간관계 엄청 중요한 것 같다.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대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다. 인맥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에 나갔을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취업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다. 독서 습관을 기를 때다. 장학금을 받는 거다. 그래야 대학생활 잘하는 거다.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기주도 학습해야 되고 열정 있고 해외 교환학생 가야 된다. 대학생 때 하지 언제 해요? 대외 활동, 동아리 활동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대학교 축제도 있고요. 교수님 상담도 받아서 진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새벽에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죠. 또 동기들과의 협업, 도서관 다니는 거, 리더십 훈련, 연구실 인턴도 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분 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토익도 있고 다양한 경험도 있고 이걸 다 챙겨야 대학생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대요.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회 활동도 해야 되고 서포터즈도 해야 되고 발표 능력도 길러야 되고 실습 경험도 쌓아야 하고 야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막 벗어나서 그 공부하는 삶을 벗어났더니 더 많은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야 대학생을 잘한다. 잘하기 위해 필요한 건 이런 거다. 네. 저는 저에게 좀 질문을 해보자면 전 대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일단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노력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학생활, 저는 진짜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도 가입을 했었는데, 동아리도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그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대학교 팀 프로젝트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경험이 있어요. 팀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조금 속상했던 경험들이 많고, 곧 공유 좀 해드릴까요?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좀 뒷단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 와, 정말, 뭐, 새벽 공부 이런 거 있죠. 저는, 완전 벼락치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하지? 이걸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지?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어쨌냐면 제가 꽈탑이랑 친했는데 꽈탑이랑 같이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자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하고 저는 잤어요. 언제까지? 아침까지 잤어요. 그러면 눈을 뜨면 시험 보러 갔어야 되는데 잤어요. 그때 잤던 과목이 재무회계 뭐 이런 거였어요. 재무회계가 대학생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회계사 할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경영학과에서 전공 필수니까 듣긴 했지만 공부를 다시 했죠. 지금 이제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동아리도 2개 들었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안 했고 취업 준비도 제가 취업을 하긴 했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피 터지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나는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에서는 알 것 같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전 아싸였어요. 네. 아싸가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는 분 계실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웃사이더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 별로 참여 안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그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학회 활동들 의미 없다. 동아리 활동 의미 없다. 학과 활동 의미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는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전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안 맺었어요. 예. 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학과 말고 다른 학과 친구들하고의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맺었었어요. 그 친구들과 인맥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인맥 확장의 관점에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내가 나랑 비슷한 길을 갈 텐데 얘네들이랑 친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있겠어? 다 경쟁자인데 라는 생각으로 다른 학과에 있는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어떤 생각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잘하려면 그때 같은 학과 친구들과 정보 교류도 좀 하고 선배들도 많이 만나보고 뭐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제가 공부를 안 했어도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려면 족보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고 그쵸? 또 교수님 눈에 좀 들었으면 교수님께서 저를 힌트를 조금 더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 이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 인간관계에 힘을 쓰지 않았던 게 언제 후회가 많이 됐었냐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대학 다닐 때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사회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많아요.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혼자 잘라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도 제가 리더가 아니면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럼 뭐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거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연차가 차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제가 이제 누군가의 선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취업 전 단계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는 단계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 협업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스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협업 능력 눈에 보이나요? 네. 무조건적으로 따라준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건가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리딩해야 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될 때도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언제 가장 잘 배울 수 있냐, 손해를 최대한 덜 보고 배울 수 있냐, 바로 대학 생활인 거죠. 이 대학 생활을 할 때는 교내에서 돌아가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학교 밖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외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 네, 대기업들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대외 활동도 있고 뭐 공모전과 관련된 대외 활동도 있고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다 갈등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대학 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스펙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대외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학과에서 학과 활동 같은 것도 잘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 주도적으로 회장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모두와 잘 지내는 방법들을 알기만 해도 이 대학생활 거의 80% 이상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여러분들 인성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종종 인성 교육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요 청암대도 그런 취지로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인성. 그러면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인성이라는 게 생기냐는 거죠. 과연 인성이 뭐예요?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건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인성이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야, 쟤 인성 뭐냐?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면, 야, 인성 빠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인성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인성이란 무엇이고, 일단 정의를 내려볼게요. 과연 공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인성이라는 걸 갖출 수 있는 건가? 결국 우리의 오늘 이 교육과정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봤어요. 사람인이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단어들이 한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네. 성품, 성을 써서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야, 사람의 성품이 뭐야? 사람의 본성, 즉,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자, 사고는 생각이죠. 각 개인이 가진 생각과 태도, 행동 특성을 보고 인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엄청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고가 사람마다 같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사님, 그래도요, MBTI 보면 16가지 유형으로 나뉘잖아요. MBTI 16가지 사고 비슷하면은 인성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르죠. 가치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 MBTI는요, 성격 검사 아니에요. 심리 선호도예요.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이 더 편하냐는 거예요. 외향적 E, 내향적 I. 외향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향적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더 얻는다, 충전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걸 나는 더 선호해. 근데 E라는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I도요, 무조건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슈퍼 E, 극 I,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중간 범위인 사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E예요. E인데 저는 반반이에요. 딱딱. 그러니까 이 사고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이 인성이라는 지표가 뭐가 옳고 그르냐를 정말 판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태도. 와, 이 태도는 우리 흔히 쓰는 단어로 보면 주도적 태도와 주도적이지 않은 수동적 태도. 이걸 말하는 걸까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뭐, 야, 너 인성 좋네? 뭐 이런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안 하면 뭐 다 인성 나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행동 특성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강사님 뭐지? 지금 인성 강의한다고 해놓고 지금 다 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인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안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인성교육이 의미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그쵸? 자, 근데 사람은 저는 달라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도 많이 달라졌고, 네. 왜냐면 예전에 도서관 가서 잤던 사람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 박사학위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달라진 거잖아요. 변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도 언제든지 바뀌어요. 태도도 바뀌고요. 행동도 그에 따라 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자, 인성, 성품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사고가 좋아야 된다. 태도가 좋아야 된다. 행동 배우려면 좋아져야 된다. 뭐 하면 될까요? 도대체가 모르겠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면 인성이 좋아집니까? 예의 범절을 배우고 오면 이 사람의 인성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성이 좋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야, 인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봤지? 야, 저 사람 인성이 나쁘다라고 언제 써봤지? 나는 인성이 좋은가? 나쁜가? 이거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전적 정의를 봤을 때 사고와 태도와 행동이 어떤 게 걸맞을 때 인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교육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가면 인성이 좋아지냐고요. 네, 여기 보세요. 애들 봐봐요. 이 친구 봐봐요. 이 친구. 좋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뭔가, 싫어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무릎 아파서 지금 찡그리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제가 볼 때는 훈장님만 신났어. 보면은 다 지금 이 친구도 재밌어서 웃고 있지만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든 것 같고 얘는 또 재밌는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어릴 때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어른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뭐 밥 먹고 나서 뭐 이렇게 그릇 제자리로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집에서 귀찮아서 안 했죠. 근데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훈장님 계시고 부모님도 아니니까 말 따라야죠 뭐. 약간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인성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인성.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호기심이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게 과연 맞았을까?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말하는 이 인성이 맞나? 인성 좋다라는 말이 걸맞는 건가? 나의 인성은 어떤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강사님께서 인성 전문 강사분이세요. 그분이 인성의 핵심 덕목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또 인성협회, 인성학회 등등 인성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께서 정의를 한 8가지 덕목이에요. 인성이 좋으려면 효도해야 한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예절 발라야 된다. 친절하고 겸손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협동. 제가 말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소통해야 된다.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요. 배려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 덕목이고 이 8가지를 갖추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인성을 기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길러지는 겁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좋아지고 싶어도 부모님이 제가 저희 아버지랑 관계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네, 효도를 하고 싶어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싸워요. 왜 싸우냐? 간단한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같이 먹잖아요. 갑자기 이러십니다. 너 왜 이렇게 편식을 많이 하냐? 그럼 제가 뭐가 편식이에요? 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죠. 그러면 좀 골고루 좀 먹어라. 제가 뭐 골고루 안 먹어요. 제가 오늘은 저게 안 땡겨요. 그냥 이렇게만 먹을게요.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애가 말을 그렇게 하냐? 싸응가지 뭐 이렇게 하냐? 약간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가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어버이날 때 선물 드리는 게 효도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와, 쉽지 않네요. 예절 발라야 된다. 예절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어른 공경.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예절에 특히나 예의 이런 거에 특히나 좀 예민한 편이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덕목들을 기르는 건 쉽지 않다. 말이 쉽지. 정직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닥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가져간다? 아니면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경찰서로 가져간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경찰서로 가지고 가면 정직한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실제로 기업 그 인성검사 보면은 기업 입사할 때 예, 입사 과정에서 그 테스트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일관되는지도 봐요. 근데 정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길에 떨어진 돈이 있다? 그걸 죽을 건가 말 건가? 안 죽는다 그러면 얘 정직하지 않는다. 어떻게 인간 본성은 무조건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안 죽는다 할 수 있지? 얘 거짓말한다. 약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바닥에 100만 원이 있어요.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자, 안 죽는다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바닥에 500만 원이 있어.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는다? 경찰서로 가져간다. 자, 안 죽는다 했어요. 바닥에 1억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금액이 클수록 네, 비율이 바뀔 수도 있고요. 처음 그대로 고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죽은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까? 네. 자, 그렇잖아요. 아,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성 쓸데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공부한다고 해서 될까? 정직합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될까? 어떤 게 정직일까? 정말 많은 상황에서 정직이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걸 다 따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공통점이 뭔지를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가 공통점입니다. 맞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운 게 공통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8가지 덕목 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이죠. 친절, 겸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공동체의식, 조화, 협동, 누구랑 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소통, 정보를 공유한다, 선후배 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타인 간의 관계, 소통. 누구랑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배려,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굴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누구 존중하는 거죠? 여기 자신이 들어가 있긴 하죠. 나만 존중하면 된다? 아니에요. 타인도 존중해야 되고 그 밖에 생명들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책임, 내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들. 결국 그 모든 거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생각 들죠? 이렇게 효도 딱 보면 에이, 정직 딱 보면 에이, 어떻게 모든 순간 그래요? 근데 보세요. 다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뜻하는 게 인성이었잖아요. 근데 내 인성을 좋아지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야, 제 인성 진짜 좋아. 언제 이야기해요? 제 인성 진짜 나빠. 언제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성 좋은 사람 주변에 누가 있지? 내가 왜 얘를 인성이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나를 잘 배려해 준다. 나를 존중해 준다.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랑 같이 협동을 잘 하려고 하고, 내가 뭐 물어보면 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잤어. 근데 얘가 노트 잘 빌려준다. 야, 쟤는 진짜 인성이 되네 야.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인성을 우리는 논합니다. 인성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가지 다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성 좋다를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평판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평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성이라는 걸로 거의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가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다. 인간관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좋은 평판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서 평가받고 싶어서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성 좋은 사람이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책을 또 많이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내 모든 거, 온전한 걸 그냥 보여줘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는 거기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관점도 갖고 있고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세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성이 좋다라는 거는 평판이 좋다는 이야기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 자신도 존중해야 된다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보세요. 사람은 나쁘지만 능력이 있는 팀장이나 상사, 사람이 나쁜데. 오른쪽 보세요. 능력은 좀 없을지라도 사람이 좋은, 평판이 좋은, 즉 인성이 좋은, 일은 못해요. 팀장이나 상사. 난 누구랑 일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골라보실래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네. 이 지금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눈 수치인데 거의 반반인 거예요. 아마 인성 좋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상사를 만났었던 분들은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인성이 나쁘고 이기적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난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 고를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야,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좀 둥글둥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을 원할 거예요. 야, 성과 좀 떨어지면 어때? 실적 좀 안 나오면 어때?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회 아니야? 이런 걸 원할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건 없다는 거죠. 사실상 보면. 이건 역시나 자, 이렇게 보면 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쵸?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덕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는 협업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무조건 팀장이 되진 않거든요, 절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 팀을 온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나쁘다라는 건 너무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 이야기 안 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T가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야, 쟤는 내 감정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능력 있는 일이긴 했는데 내 감정을 고려 안 했다고 해서 내 시간을 배려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인성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인성이란 그럼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말한다. 추상적이다. 딱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개념이다.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다. 달라진다, 사람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8가지 덕목이 인성의 핵심 덕목이라면 예절, 효도 이런 것들 키워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결국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성이라는 게 좋고 나쁨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대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인성이 필요하다? No.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과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길러서 사회에 나갔을 때 좋은 평판 가진, 그리고
능력도 있으면서 사람 좋은 네, 팀장이자 상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료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의 시작은 대학생활부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릴 건데 네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할이에요. 역할. 두 번째, 삶의 태도. 세 번째, 세 가지 자아. 네 번째, 의도 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역할, 삶의 태도, 세 가지 자아, 의도 파악이에요. 자, 역할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통가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소통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소통을 잘하려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역할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소통을 잘할 수 있고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가지 소통가의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은요, 바로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트레이너. 하나, 둘, 셋. 트레이너.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트레이너, 보통 어떤 분들을 트레이너로 많이 불러요? 바로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헬스장 떠오르죠. 헬스 트레이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헬스 트레이너들의 주 역할이 뭐죠? A라는 기구 사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A를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올바르게 정보와 기술이 전달이 됐죠. 가르쳐줬죠. 이건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트레이너였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보와 기술로 그대로 구현하게끔, 이 사람을 자전거를 못타는 친척 동생을 만났어요. 이 동생을 자전거 탈 수 있게 알려줬다. 그러면 나는 트레이너의 역할을 한 겁니다. 친척 동생과 나와의 소통하는 그 사이에서. 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대화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컨설턴트예요. 따라해 볼게요. 컨설턴트. 하나, 둘, 셋. 컨설턴트입니다. 자, 고유의 템플릿, 프로세스 등을 가지고 솔루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설턴트예요. 무슨 이야기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리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네. 셰프가 생각날 수 있고 백종원이 생각날 수도 있죠.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서 뭐 했어요? 식당들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소금 좀 더 넣으면 되겠네. 뭐 이러면서 했잖아요. 야, 이거 좋다. 뭐 이러면서 했잖아요. 자, 컨설턴트는 이런 거예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 공부를 하는 방식, 요리를 하는 방식, 레시피, 이런 것들이 나만의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컨설턴트예요. 예를 또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커튼 전문가가 와요. 커튼 전문가가 와서 길이를 잽니다. 커튼을 보면서 여기 지금 창문이 있는데요. 요 커튼은 저희 회사에서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가 나오고요. 이러니까 뭐 얼마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레일을 바꾸시려면 얼마를 더 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마음에 들면 결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들만의 고유한 템플릿이 있는 거예요. 회사별로 고유의 템플릿이 있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컨설팅을 한다, 이거예요. 네. 자, 이해되셨죠? 트레이너와 컨설턴트 너무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역할입니다. 퍼실리테이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퍼실리테이터. 하나, 둘, 셋. 퍼실리테이터요. 용어가 다소 어렵게 보여요. 퍼실리테이터. 뭐지?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는 뭐 촉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중립성을 지킨다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해요? 갈등을 제거한대요. 대화를 할 수 있게 돕고, 두 번째 포인트,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예요. 세 번째, 그래서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역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토론 진행자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손석희. 그쵸? 토론 진행자 중에 원탑이잖아요. 원탑. 이분은 중립성을 지킵니다. 어느 한 편도 듣지 않아요. 한 편의 하나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이야기 하나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게 중립성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계속 질문을 해요. 이쪽 패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궁극적인 목적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왜? 이 둘의 관점은 너무 달라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한 학생은 A뿔이 목표예요.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이 학생은 A뿔이 목표가 아니에요. 학교? 학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친구 팀 프로젝트도 적당히 하면 된다 생각해요. 이 둘이 같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이 친구는 내가 A뿔 받기 위해서 너도 나만큼이나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야, 너 되게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에. 네. 이 둘이 기대치가 다르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이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많이 어렵지 않아요. 네. 내가 쓰는 말들이 다 중립성이 있냐 없냐부터 보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의견을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말합니다. 오, 좋은데? 자, 이거 중립성이 있는 표현인가요? 없는 표현인가요? 중립성이 없는 표현이에요. 네. 주관이 들어갔잖아요. 좋다. 아이디어 is good. is good. good. 좋다라는 의견이 들어갔잖아요. 평가가 들어갔잖아요. 중립성이 다른 반대편을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저 옹호하는 것 같은데? 제 편 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좋아요라는 말도 사실상 하면 안 돼요. 네. 자, 네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멘토 역할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멘토. 하나, 둘, 셋. 멘토입니다. 자,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컨설턴트랑 뭐가 달라요? 달라요. 컨설턴트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템플릿이 있어요. 근데 멘토는 그냥 몇 년 더 산 선배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대를 다녀온 예비군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내가 1학년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군대 그냥 1학년 마치고 가라. 빨리 가.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본인 늦게 갔으니까. 네, 딱 이 정도인 거예요. 1학년과 3학년 또는 1학년과 4학년 같은 그런 관계. 멘토예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나보다 2년 정도 빨리 입사한 사람. 야, 이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야기해주는 거. 정답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경험상 선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르죠. 컨설턴트와는. 컨설턴트는 솔루션을 주는 거고요. 백종원처럼. 자, 볼게요.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 코치라는 표현 또 어디서 많이 쓰세요? 코치? 네, 스포츠 코치라는 말 많이 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스포츠 코치하고 트레이너하고 무슨 차이예요? 정보와 코치도 정보와 기술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훈련 시켜주는 축구 코치, 정보 기술 전달하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혼재되어서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수 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통과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혼재해서 쓰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코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의 마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만 해요. 그러면서 나랑 대화하는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혹은 멘탈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멘탈을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멘탈 코치라고 해요. 네. 그래서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시, 호날두 축구계의 스타들이죠. 메시, 호날두가 페널티킥 실축을 했어요. 결승전인데 그럼 얼마나 멘탈에 타격이 있겠어요. 자책 안 하겠어요? 자책하겠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자책을 할 거냐면 내가 어제 먹었던 고기가 잘못됐나, 원래 축구 경기 전날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여기에 찼지? 이런 자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 PK 페널티킥 실축 한 번이 이 다음 경기에 영향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 경기에는요?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이 무너졌으면 빨리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코치는 이 사람의 잠재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쌓았던 업적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만 집중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했는지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질문 통해서. 그동안 당신이 쌓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와, 제가 뭐 오관왕을 시켰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와,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으세요? 그런 성과를 얻었던 것 같으세요? 그때 저는 축구 말고는 뭐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일 것 같아요? 이번에 실수하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때는 멘탈이 이랬고요. 지금 멘탈이 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왜 멘탈이 그랬고 지금 왜 멘탈이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 경험 하나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무너진다면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잠재력을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계속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알바생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난 잘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멘토 역할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많이들 이야기하시고요. 트레이너, 과외하시는 분들 트레이너 잘하고 있다. 혹은 선후배 그룹 스터디 같은 거 하는 거 나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트레이너. 근데 코치? 질문, 내가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단순 내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질문은 코치의 질문이 아니에요. 코치의 질문은 이 사람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것들 보여주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너 얼마 벌고 싶어? 그래? 왜 돈 필요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넌 이래서 돈이 필요하구나. 내 호기심에 물어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러면 코치로서의 질문을 잘한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좀 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듀메이커스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컨설턴트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네. 코치가 되려면, 좋은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듀메이커스와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구분만 하셔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 그동안 어떤 역할만 했구나. 가르치려고만 했구나. 네. 내 호기심만 채우려고 했구나. 혹은 중립성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상 중립성을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네.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소통과의 역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 한 분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요 이야기 할 거예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에릭 번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신데 교류 분석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교류 분석. 쉽게 말씀드릴게요. 분석은 뺄게요.
분석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교류예요. 무슨 교류일까요? 인간들 사이에서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말이 됐건 생각이 됐건 뭐든 교류하잖아요. 인간들끼리. 그 교류 과정을 분석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 태도, 관계, 대화하는 방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오, 재밌겠는데요? 그쵸? 그 첫 번째가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자,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통점,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우리는 이 8가지 덕목을 위해서 잘 삽시다 로는 인성을 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간의 관계, 그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MBTI처럼요. 여러분들 MBTI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예전에는요, 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MBTI보다는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A형이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소심하니?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혈액형 물어보면 A형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소심하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MBTI라는 게 나오면서 인간이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부터 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교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를 4가지로 나누었어요. 4가지 방향으로. 자, 내가 괜찮은 걸 I am ok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I'm okay. 따라해볼게요. I'm okay. 하나, 둘, 셋. I'm okay. 내가 괜찮지 않은 걸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화나는 거, 이걸 I'm not okay라고 합니다. I'm okay 그리고 I'm not okay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삶의 태도. 요거는요, you are okay. 너가 괜찮은 거, 너가 득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you are not okay. 네가 안 괜찮은 거예요. 삶의 태도를 4가지의 방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나랑 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나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자, 돈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식사를 하고 전체 계산을 내가 했어요. 한 3명, 4명 있는데 친구의 몫이 14,000원이에요. 이 친구가 14,000원을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달라고 3번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못 받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초 드릴게요. 고민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7, 6, 5, 4, 3, 2, 1. 자,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화를 낸다. 주라고 압박한다. 단체 카톡방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게, 민망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라도 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다.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다음번에 밥 먹으러 갈 때 이걸 이야기를 해서 내 것까지 계산하게 한다.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의 대부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실수를 자주 하는 후임. 보고가 몇 시간 안 남았어요.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20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후임이 보고서 양식을 계속 틀려요.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들? 10초 드릴게요.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내가 한다. 그리고 엄청 뭐라고 한다. 두 번째,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준다. 세 번째, 팀장한테 얘에 대한 보고를 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대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삶의 태도라고도 보는 거죠. 에릭 번은. 자, 이게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었지만 만약에 이걸 사회생활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팀장님도 아니고 과장님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과장님이 14,000원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두가 있는 톡방에다가 말할 건가요? 이제 달라져요. 친구가 아닌 이상. 왜? 내가 괜히 이런 이야기에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가 내가 나중에 도리어 화를 입을까봐 말하지 못해요. 내 평판을 위해서. 그럼 이게 인성이 좋은 건가요? 그냥 저 사람이 인성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 사람은 이걸 진짜 까먹었을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일단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삶의 태도. 자, 만약에 여러분들 돈 내놔. 너 돈 줘. 채팅창에다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야, 너 왜 돈 떼먹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괜찮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얘한테 표현을 했어요. 공격 표현한 거예요. 이걸 공격 표현이라고 불러요. 난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근데 이 당사자는 어떨까요? 민망하고 굳이 이걸 이렇게 말했어야 됐나?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말했어야 됐나? 상대방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난 괜찮지만 상대방은 좋지 않은 걸 보고 공격 표현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분들은 어찌됐건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 비판적이에요.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야, 이게 맞아?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안 괜찮아. 근데 상대방은 괜찮아. 앞서 말씀드렸죠? 과장님이 계속 돈을 안 줘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피하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안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나는 평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평판이 좋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안 괜찮아요. 상대방만 좋은 거예요. 네.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열등감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이건 뭐 모두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야.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과 사람 간에 나와 너와의 이 관계에서는 모두가 좋아야 되는 건데 한 명은 오케이고 한 명은 안 괜찮다의 태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나도 안 괜찮고 너도 안 괜찮은 건 사실상 있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자, I'm okay, you are okay는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쪽은 자기 비난, 타인 비난, 세상 비관하는 태도, 어쩔 줄 모르는 태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진짜 와, 내가 진짜 이런 거 거절을 못해서 그래. 다 내 성격 탓이야. 이게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저 사람이 나쁜 거지. 나도 이미 피해봤어. 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것도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다. 관계 자체에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태도는 어디에 가까운가? 앞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라고 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무조건 존중이에요. 제가 얼마나 배려심이 높은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수용성이 높은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아이디어 주면요, 저 그거 엄청 다 좋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 수용 관점에서만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 너 왜 안 줬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당연히 줘야지. 야, 줘야 되는데 상식 아니야? 과장님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어떻게 제가 밥을 사는데 돈을 안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과장님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돈을 주긴 해겠지만 남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공격한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태도입니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나의 태도를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세 가지 자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화할 때, 소통할 때 어떤 자아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부모 자아가 있어요. 두 번째, 어른 자아가 있어요. 세 번째, 아이 자아가 있습니다. 부모하고 아이가 극과 극이죠.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른이 이제 중간 범위에 있는 건데, 자 볼게요. 부모 자아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주로 명령하고 평가를 해요. 좋고 나쁘다. 너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거. 비판해요. 훈계합니다. 그런 어투를 계속 써요. 대화를 할 때 부모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야, 너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같은 태도로, 이런 태도로 상대를 가르치려 하는 느낌을 준다거나 간섭하려고 하는 느낌을 준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모 자아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야. 너를 위해서 뭘 해요? 이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평가하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부모 자아예요. 네. 내 의도가 어찌됐건 간에 상대방이 느꼈을 때 부모 자아면 전 부모 자아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어른 자아를 보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 태도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야, 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발생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른 자아예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자, 그럼 아이 자아는 뭘까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야, 나 화났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 너 때문에 지금 엄청 열받으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네.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즐거움을 표현한다거나 반항심 표출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이 자아예요. 이 세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태도가 기반이 되겠죠. 그 태도는 뭐예요? 이 태도. 네. 이 태도 안에서도 대처 방법이 저렇게 세 가지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피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어떤 자아를 갖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아이자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회피는? 그쵸? 아니면 네,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부모 자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갈등 상황에서 저 자아를 어떻게 써먹냐?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프로세스.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말투를 먼저 보세요. 대화할 때 말투가 어떤지. 제가 나를 교정하려고 한다. 훈계하려고 한다. 조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한테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 제가 부모자를 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자로 감정적으로 자꾸 화를 내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무슨 자아니까. 그리고 어른자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거의 어른자로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른자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상대방의 말투를 보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나, 반응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나 억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 입장을 이야기한 거겠지만 이건 아이자예요. 야, 네가 이거 몰라서 그런 거야. 야, 나라고 이거를 내가 청소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냐? 너 내 입장 대봐. 어? 네가 돈 안 벌어봐서 모르지? 네가 저축 안 해봐서 모르지? 내 입장 대봐. 부모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이러면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저 자식 봐.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어른 자아로 서로 대화하게끔 내가 맞춰보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 상대가 부모든 상대가 아이든 혹은 반대로 내가 부모든 내가 아이든 간에 이런 형태로 대화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는 어떤 자아로 말하고 있나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세요. 질문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입장을 말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야? 네가 원하는 건 대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걸까? 역질문을 하세요. 너 이런 걸 원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럼 아마 보통 이럴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자가 되는 거야. 난 이런 걸 원해. 네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면 이거를 맞출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화를 내는 거랑요, 화가 난다라는 거를,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건 다릅니다. 다시, 화를 막 내는 거랑요, 나 지금 화났어 라고 알려주는 건 달라요. 내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것. 다르죠? 내 상태가 이래 라고 알려주면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화를 조금 멈추고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해. 제안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1시간 뒤쯤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안이잖아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야, 나 지금 빡쳤어. 말하지 마.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화나면 말 안 하는 스타일이야. 알면서 왜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자인 거예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뭐였죠? 상대방 말투 보고요. 2번 뭐였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슨 자아고 내가 어떤 자아인지 보고 최대한 어른 자아로 대화할 수 있게끔 질문이나 제안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팀플에서 지각을 자주 하는 A가 있어요. 진짜 이거 대학생활에 무조건 있습니다. 대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무조건 아침에 늦게 오는 애들 있어요. 자주 하는 애가 있어요. 왜 또 너 늦었어? 너 때문에 진짜 힘 빠진다 내가. 야, 나도 사정이 있는 거지. 너 집이 뭔데 어떻게 해? 나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관계가 좋아질까요? 좋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아를 보는 거예요, 먼저. 자, B의 자아는 뭐일 것 같아요? 추궁하는 거죠. 부모 자아를 썼어요. 나 사정인데 뭐 어떡하라고 나한테. 무슨 자아죠? 아이 자아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제일 중요하죠? 야, 우리 약속 시간 3시였어.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30분 늦게 도착했네. 너 혹 특별한 일 있었니? 시간을 맞추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집에서 좀 늦게 나왔어. 앞으로 일정 여유를 좀 둘게. 미안해. 이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네, 이게 어른자가 돼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인간관계에서 소통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첫 번째 뭐였죠? 삶의 태도가 어떤지,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가장 좋은 방향이 어디였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모자, 아이자, 어른자, 나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진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의도 파악이에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면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관계할 때 되게 좋겠죠. 자, 상대방의 말에 숨은 의도와 어떤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이걸 또 바라봐야 돼요. 자아 상태도 중요하고요.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볼게요. 룸메 있죠? 청소 책임 갈등 늘 있는 겁니다. 자, A가 청소 당번이에요. 근데 잊어버리거나 미루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B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또 왜 청소 안 했어? 야, 방이 돼지우리 같잖아. 무슨 자아죠? 네, 생각해 보시고요. A가 이제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야,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야, 넌 매번 청소 잘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뭔가 자아에 대한 게 인식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잠깐 멈춰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저 친구는 지금 무슨 자아지? 나는 무슨 자아지? 그리고 저 친구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걸 알아봐야 돼요. 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B는 각자 할 일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청소 좀 해! 라는 게 이 사람의 메시지지만 그 이면의 의도는 할 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A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지금 생활이 많이 빡빡하니까 네가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의도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규칙을 합의하면 돼요. 네. 같이 어른자끼리 만나서 합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너의 상황을 알려줘. 못하게 된 너의 상황을 알려줘. 혹여나 네가 너무 바빠서 못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네가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어보면 돼요. 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너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너 대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왜 청소 안 해서 방이 돼지우리 같잖아 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물어보셔야 되냐면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줘. 너의 상황을 설명해줘. 내가 요즘 바빠서 그래.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네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해 줄래? 얘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상황을 알면 되잖아요.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의도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 잘 해주시고요. 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조별과제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무임승차. 조원 B가 과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A가 불만이 생겼어요. A가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점수만 가져가려는 거냐? 야,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빼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저게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숨은 의도나 감정이 있었을까요? 자, A는요. 팀 성적에 그리고 내 성적에 피해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B가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래요.
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 학생은 A뿔이 목표고 이 학생은 A뿔이 목표가 아닌 거야. 서로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만큼 노력해주길 바라고 얘는 그게 아니길 바래요. 그 상황 똑같은 거죠. 자, B는 내 개인 상황 이해해주길 바래요. 지적받는 거 억울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해결책입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하지 못했는지,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남은 부분에 있어서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해야 돼요. 자, 역할 볼 수 있게끔, 진행률을 볼 수 있게끔 진행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감 일자까지 기록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른 자아로만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얘 사정을 다 이해해 준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m not okay, you are okay가 돼요. 당신의 사정은 존중하고 내가 결국 다 하고 있잖아요. I'm not okay.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불행한데요? 어른 자아로 대화했을 때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셔야 됩니다. 자, 역할 분담 문제도 많죠. A는 PPT 제작을 하기로 했고 B는 자료 조사하기로 했고 C는 뭘 하기로 했어요. 근데 A가 야, 아무리 생각해도 디자인이 제일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야, 나만 밤새게 생겼다 야. 디자인이 너네들도 제일 빡센 거 알지? 라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 정도도 못하냐?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네 말에 책임져야지. 무조건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A는 무슨 자아예요? I 자아로 이야기하고 있죠. D는요? 부모 자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내 공헌을 좀 인정해달라. 더 많이 인정해달라. 내가 다른 과업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어. 내 시간이 더 많이 갈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 인정 좀 해주고 도와줘. D는 팀 전체 성적이 걸린 건데 책임감 있게 뭐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의도가 있겠죠. 해결책. 어른자. 왜 힘들다고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줄래? 그리고 역할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팀원들 중에서 일부 파트라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 네가 디자인을 쓰는 만큼 내가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볼게.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연인 사이의 사례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요.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요거예요. 효도. 부모님과의 관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는 왜 이렇게 편식을 하니? 네. 그거 가지고 갈등이 계속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황 설명을 드리면 자, 밥을 먹는데 너 왜 이렇게 편식해? 아니요, 저 먹고 싶은 거만 먹는 거예요. 야, 골고루 먹어야지. 아,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예요. 상관 마세요. 아, 그럼 뭐 아빠는 다 드세요? 아빠도 편식하시네.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이제 네, 진행이 됐는데 요거를 이 교류 분석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리고 의도를 파악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나서 관계가 아예 바뀌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편식 그만해라. 넌 항상 밥상머리 앞에서 편식을 한다.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쩌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만 먹는 건데요. 저 부모자, 아이자였죠, 제가. 부모님은 부모자였죠. 저한테 계속 편식하지 마, 편식하지 마. 골고루 먹어야지 하면서 저를 계속 비판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이자 말고 물어보자. 질문하고 제안해보자. 바로 물어봤어요. 아빠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의도가 뭐야? 그 말 하는 너의 입장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아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에서 제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나요?
골고루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양 섭취도 잘 되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빠도 같이 잘 먹읍시다 하면서 이제 아빠도 한술 드리고 저도 이제 네 이렇게 반찬 떠오고 이랬는데 훨씬 낫죠. 네, 그 전보다. 제 실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이해가 되니까 감정이 올라오던 게 멈춰요. 그리고 아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근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 내가 먼저 물어보고 들으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편식 안 하면 어떤 게 좋아요? 저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되고 갈등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연인 간의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연인 간의 연락 빈도 많이 있는 거죠. 네. 너 왜 내 카톡에 답장이 이렇게 맨날 늦어? 장난해? 야, 나도 내 생활이 있다고. 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야, 내 부모님도 아니고, 너 그러는 거 집착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집착이야. 야, 내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그냥 걱정해? 내가 너 좋아하니까 걱정하는 거지. 그러면 답장이라도 하라고. 아, 야,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한다. 친구랑 술 마시면 술 마시다. 말도 못해? 싸우는 거죠. 자, 무슨 자일까요, 여러분들? A는 부모자죠. 네. 왜 맨날 늦어? 잘하지 못해? 네, 뭐라고 하는 거죠? B는요, 아이자인 거예요. 반발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네. 자, 연인 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도들이 있었을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일단 어떤 자가 대화 나누는지 봤으니까 의도 보는 거예요. A.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받고 싶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가 걱정돼서 그렇지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나 지금 뭐 하는지 너도 궁금해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네가 이렇게 궁금한데 왜 너는 안 궁금해? 나도 너한테 소중한 존재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네. 네가 걱정되라는 표현이 그 이면에는 나도 내가 널 생각하는 것만큼 너한테 관심 받고 싶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B는 사생활의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 지나친 간섭은 피하고 싶다. 소중하지. 당연히 소중하지. 그런데 너무 지나쳐. 1시간에 한 번씩 뭐 카톡 5개 이상 한다? 야, 우리 실습 나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 매번 핸드폰만 껴고 살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게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 서로 조율이 안 되면 너랑 난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연락 잘 되는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못할 것 같아? 난 너처럼 집착하는 애 싫어. 야, 그게 집착이지. 그게 집착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알겠죠? 아, 쟤가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본인도 그 관심을 받고 싶구나. 그래, 옛다 관심 하면서 연락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야, 게임 하나 보지 하고 그냥 냅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다 갑자기 얘가 엄청 궁금해서 나한테 연락 오면 또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용담이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원한다는 거죠. 자, 해결책이 있습니다. 공감 먼저 해야 돼요. 네 생활 바쁜 거 알아.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바쁜 거 알아. 근데 나는 대화가 좀 소홀해진 느낌이 들어서 외로웠던 것 같아. 넌 어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네가 외로웠구나.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그게 어떻게 외로울 수 있냐? 너 친구 안 만났어? 나랑 전화 안 했어? 그게 어떻게 외로웠어? 야, 못 만난다고 해서 그게 외로운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안 됩니다. 부모자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야, 네가 외로웠어? 그래, 그랬구나. 나도 알바랑 공부 때문에 많이 바빴어. 내 상황도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는 항상 합의된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언제는 꼭 집중해서 답장하기로 하자. 바쁠 땐 미리만 알려주자. 야, 그럼 바쁠 때는 어떡해? 미리 알려줘. 내일 연락 어려울 수 있다. 실습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데 연락 안 돼도 이해해달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꼭 한쪽에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맞춘다는 여러분들 애초에 선택지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 사람도 입장이 있고요. 이 사람도 원하는 게 있어요. 나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태도가 뭐예요? I'm okay, you are okay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공감, 진정한 의미에서 존중,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성이죠.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네가 맞춰. 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존중일까요?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태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데이트 비용 분담 갈등도 늘 있습니다. 야, 맨날 내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데이트 비용 좀 너도 좀 사면 안 돼? 야, 내가 안 냈어? 왜 나 나쁜 년 만들어? 야, 내기 싫으면 싫다고 해, 그냥. 왜 뒤에 가서 왜 사놓고 불평해? 그동안 너 그런 마음이었어? 야, 너 나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데 너 감자탕 하나도 못 사주는 거냐? 야, 감자탕이 그렇게 비싸? 어? 싫으면 싫다고 해. 그냥 나 사주는 거 아깝다고 해. 왜 뒤에 가서 불만이야? 약간 이렇게. 자, 어떤 자로 서로 이야기했나요? A는 I자였죠. 불만 이야기하는 거죠. B는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난하고. 근데 보면은 B도 I자 같아요. 불만 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A는요,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불만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어른자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내 부담이 너무 커.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밥 사는 거 나 너무 좋아. 널 위해서 사주는 거니까 너무 좋은데, 내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그래? 야, 부담이 큰 거 어떡하겠어? 그래도 네가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겠죠. 그쵸? 근데 B, 서운하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나도 빠듯해. 근데 뭔가 뜯어먹은 것 같이, 나쁜 년 된 것 같이 비난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가 그럴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부담이 많이 컸을 수 있겠다.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랬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네, 해결책 현실 파악하는 거죠. 우리 둘 다 우리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 데이트 비용에 쓸 수 있는 한도 솔직하게 서로 한번 오픈해보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야, 나는 너 만나러 오는데 드는 화장품도 사야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너는 맨날 추리닝 바람으로 나오잖아. 너도 화장품 쓰면 나 인정?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른자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분담에 대한 규칙과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알바를 누군가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데이트 비용에 쓸 수 있는 한도 서로 오픈을 하고 분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규칙 정하고 그리고 감정. 네, 이렇게 되면 내가 감정이 서운할 것 같다. 저렇게 되면 서운할 것 같다. 어디까지는 오케이다. 어디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서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럴 때 비로소 인성이 좋다. 쟤 진짜 사람 괜찮은 애야.
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현재 자아 상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자아 상태 점검하셔도 되고요. I'm okay, you are okay 태도 항상. 네. 내가 회피하는 것도 안 좋고요. 상대방 공격해서 나만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죠. 어른자로 최대한 대화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인성 좋은, 그래서 그 인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 소통,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팁들을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학교 생활에서의 관계,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사회생활과의 관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듀메이커스의 황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